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병사들 통신료를 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는데 어떻게 보면 2030에게는 소확행 공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병사 표심은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양쪽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월급 이전에 병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품목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통신비 부분을 공약을 했다. 그래서 반값 통신료 이렇게 공약을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젠더 갈라치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이게 결국에 남성 표심도 잡고 여성 표심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예전까지는 좀 이대남이라고 하는 쪽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많이 분주하게 움직였었고, 심지어는 페미니즘 프로그램으로 찍혀 있는 한 프로그램에 불참을 통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대남 공략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들어가서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벗어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각 캠프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일단 이재명 후보 쪽은 갈라치기 안 된다라면서 조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현실적으로 여론 지형이 이대남하고 이대녀가 좀 분리가 돼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 이대남 쪽으로 들어가는 행보가 거꾸로 반대급부로 이제 한쪽 여성 쪽이라든지 2030 쪽 여성 쪽이죠. 이쪽 표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갈라치기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레토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한쪽은 이대남 잡겠다는 거고 한쪽은 다 잡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표심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대선이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막판까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33.4%, 윤석열 후보가 35.9%, 이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5%를 넘었습니다. 15.6%를 기록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였고요. 네, 다음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2.9%, 윤석열 후보가 31.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2.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이제 저희가 다자대결 구도를 좀 봤는데 대선 50일 전입니다. 이런 수치라면 결과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50일이라고 하면은 막판이다 이렇게 진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는 막판이다라고 얘기할 그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 중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그 정도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여론조사마다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 방법에 따른 격차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지만 과거 선거에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만큼의 격차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표심이 많다. 그리고 이쪽이나 저쪽 사회에서 고민하는 표심이라든지 결정하지 못한 표심이라든지 지금은 누군가를 지지하기는 하는데 그 결심이 확고하지 않다든지 이런 표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왜 확고하지 않은 건가요? 50일 전까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그 당의 주류 출신의 후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군요. 2012년 대선 때에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는 그 당의 전통 지지층이 확고하게 지지하는 후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사이에 불거졌었던 각종 후보자의 리스크 부분이라든지 비호감이 높은 게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사이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거나 고심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ARS냐 전화 면접 조사냐 이거에 따라서도 지지율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어느 쪽이 샤이 지지자, 조금 수줍어하는 사람들을 더 잘 잡아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습니다. ARS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대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손이 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예.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ARS보다. 그리고 정당이라든지 후보 지지를 물을 때 한 번만에 대답을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는 한 번 더 물어보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양쪽에 좀 차이라고 한다면 ARS 쪽은 정치 고관여층 조금 더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들어보고 ARS 전화다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투표를 즉석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관여층이 많은 편입니다. 이쪽에서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상대적으로 전화 면접은 저관여층의 예. 조사가 좀 더 원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RS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최근 몇 년의 그 경향을 보면은 ARS 쪽이 조금 더 야당 쪽의 민심 반영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ARS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예.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직장인 이쪽의 참여를 조금 더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시청자분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면은 조사 방법 중에서 예. ARS냐 전화 면접 말고도 이것을 이제 채집해서 통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중치라는 것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대 여성 강원도에 사는 사람의 참여가 한 명이 필요한데 혹은 두 명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명만 조사가 됐을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준다거나 이런 가중치가 필요한데 이 가중치를 성별, 지역, 그리고 연령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칸별로 가중치를 두느냐 아니면 남성 대 여성 뭐 각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을 가지고 가중치를 두느냐 이게 이제 셀 가중, 림 가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도 좀 조사 결과가 많이 갈라진다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추이는 또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응답률이 50%를 이렇게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옆쪽을 보시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훨씬 높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이 선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현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많이 투영이 돼서 선거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다른 대통령의 후반기 지지율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하나 예. 그것이 뭐 50%를 넘는다거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또 반대율도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표심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야당 쪽도 후보가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좀 복수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정권 교체론도 여러 가지 맥락을 띠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폭은 자연히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예. 최근 들어서 조금 오랫동안 지지율 우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듯한 게 최근의 흐름이긴 하나 그 전에 조금 중기적인 흐름까지 따졌을 때는 이재명 후보 쪽이 앞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도 대선을 보면 한 정당이 집권을 하면 이 연속으로 집권을 하는 경향들이 다들 예.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권자들 한편의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병사들 통신료 반값 공약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은 또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3개나?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부모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만 나이로 통일해 보자는 건데 뭐 만 나이로 하자 그러면 뭐 싫어할 분은 많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은? 네, 저만 해도 만 나이로 하면은 새는 나이보다 2살이 젊어지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1살 아니면 2살이 젊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좀 많이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이가 사실상 3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나이가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나이죠. 그리고 연나이가 있습니다. 예. 연나이라고 하면
방금 이준석 대표의 사례로 보면은 37세. 예,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서 바뀌긴 하는데 태어났을 때 한 살로 치지 않고 0살로 쳐서 예, 나이가 세 개예요, 세 개. 그렇죠. 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네.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좀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 어느 나이대를 말씀을 드려야 되냐 하면 만 나이라고 또 그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40대냐 30대냐 이렇게 답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공약에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만 나이 통일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 공개 일원화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 나이를 쓰면은 더 젊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노린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거 말고도 이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 교과서를 보면 어떤 왕이 집권을 했을 때 예. 도량형을 통일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업적으로 주로 예. 거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도량형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단일화하거나 예. 통일했다. 이런 것들이 또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공직자 재산 공개 일원화라든지 만나이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대근 앵커도 만 나이로 하면 2살 어려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 공약 보고 나이를 오랜만에 만 나이를 오랜만에 네. 계산해봤는데 네. 앞자리는 이제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이런 소소한 공약들이 네.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면 또 후보들도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논란에 최근에 휩싸였습니다. 무속인 논란에 휘말렸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샤머니즘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에 합류했습니다. 두 후보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셔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언론 보도하고 윤석열 후보 측 반응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는 이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중책을 맡으면서 했고,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나아가서는 그 가족들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가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제 캠프에 몇 번 출입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이후에 좀 많이 번져나가는 그런 기색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선대위 체계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선대본부의 네트워크 본부라 그러면 이런 게 흔히 원래 선대위에 좀 존재하는 이름인가요? 네트워크 본부라는 이름 자체는 좀 생소해 보이는데요. 예. 아마도 뭐 이 본부에서 또 추가로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더 인맥을 넓혀나가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스스로 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트워크 본부라는 이름 하에 별도로 뭔가 후보와 친밀한 사람들이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체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의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예. 선대위라든지 캠프 조직의 특유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한길 본부장이 있었던 새시대위원회
라든지 이것은 이제 선대위 소속도 아니고 후보 직속이라고 하는 좀 이례적인 형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윤석열 후보 측이 공격받는 예. 그런 포인트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직본부 산하에 있는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니까 뭐 인재 영입을 한다든가 이런 그 업무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러면은 논란이 잦아드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 건진 법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논란 이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전격적인 조치로 보여지는데 이 논란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 과거에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예. 나온다거나 이러면서 무속인 논란이 계속 불거져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도 뭐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무속인이라든지 점술인이 뭐 윤 후보 주변에서 발견된다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통상적인 친분이라 할지라도 상대 진영에서는 공격거리로 삼기 편한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현장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발표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대화 또는 뭐 공감대가 혹시 있으셨는지 일단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 청년 취업 지방 출신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기업은 인재 수급 등을 이유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유승민 후보와 사적인 대화를 한 일이 있냐 이 문제를 놓고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매우 경제 정책에 밝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사회적 일자리, 질 좋은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이런 주장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뭐 큰 정부 추진이다, 예산 낭비다, 뭐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야권의 지적과 상반되게 정확하게 이 일자리, 공공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통찰하시고 과감하게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정책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우리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정치 집단 또는 정치인들이 인재의 등용이나 또 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유효한 정책과 인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통합의 정신이고 이 통합의 정신이야말로 이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방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노동자를 또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이제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에너지는 결국은 생활, 문화 여건 개선, 주거 여건 개선, 교육 여건 개선과 같은 또 공적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시켜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또 부지와 같은 공간 제공에서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때고 또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주로 강조하시는 것처럼 기업 도시 형식으로 각 기업들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순환의 방향을 바꾸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결국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그 측면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핵심 과제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는 이제 저희가 5국 3특 체제라고 하는 지방 발전 계획에 힘을 실어서 재정, 인프라 구축, 교육, 공공기관 배치, 또 금융, 각종 기업 관련 세제 정책들에서 지방에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지방에 남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되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 기자님. 마이크.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그 기업 도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행정 경험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인데 기업 도시 2.0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을 보완하는 방식인지 새로 조성하는 방식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업 몫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제 얘기하셔서요. 혹시 법인세 감면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거 숫자 확인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년 고용률 5% 상향이라고 그 쓰셨는데 이게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이 맞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뭐 단순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률의 현재인데서 5% 늘리겠다가 아니라 5%포인트를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제 문제는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저는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 2.0의 구체적 내용은 뭐 설계자가 우리 이광재 의원이시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균형 발전의 요체가 하나가 기업도시고 혁신도시였습니다. 근데 기업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네, 오늘 뭐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현장 연결해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과감히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사회적 경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것을 이제 민간 시장 경제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뭐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혁 보수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죠. 이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아마 오늘 계속 모으게 될 것 같고요. 이게 특이한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참조를 하거나 수용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했을 때 바로 며칠 뒤에 이재명 후보가 주 4일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심상정 후보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55라고 하는 경제 공약을 내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555를 내고 근데 표절이라는 시비가 붙으니까 155로 바꿨어요. 근데 그때도 안철수 후보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굳이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언급했느냐?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아픈 곳을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원팀이 안 된.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충돌을 했었고 지금도 원팀으로 탑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공약 자체가 개혁 보수라고 하는 그 색채에 맞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어쩌면 진보 진영, 민주당보다 더 진보 진영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공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칩거 후 변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헤어스타일부터 확 바꿨습니다. 쇼컷으로 돌아온 심상정 대선 후보. 바닥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쇼컷 헤어스타일은 본인도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부터 칩거에 들어가서 대선 주자로서는 좀 긴 공백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좀 각오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기자회견 내용도 내용이었습니다만 바닥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좀 또 패션으로도 그렇게 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퇴 관련한 입장도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몇 차례 사과를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의당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문재인 정부 출연 이후에는 정의당이 과거에 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국면을 만난 거거든요. 과거에서는 뭐 독자적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독자 행보를 할 경우에 민주당하고의 대립을 통해서 그것이 표 분산으로 이어지고 그 당시에 여당,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이쪽에 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 단일화 이런 식으로 선거연대도 자주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줬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분명하게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 입장을 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하고 일정 부분 연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발이 묶여서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본인도 자기 정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앞으로 아마 펼쳐나가게 될 행보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고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의당의 재신임을 국민께 묻겠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